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구 전략 계획이 공개된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다우는 0.2% 하락한 1038을 기록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출구 전략을 제때 시행할 준비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기준금리 활용을 검토한다고 말해 초과 지준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기업들의 실적 실망을 상쇄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0.5% 내외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유가는 달러와 가치 상승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 착수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상승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1% 오른 배럴당 74달러 52센트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다우지수가 또 장중 만선이 붕괴됐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 만선을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소폭 전체적인 하락세로 끝이 났는데요. 다우도 0.2% 밀리면서 1038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내린 폭설 때문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하원 청문회가 취소가 됐었지만 관련해서 서면이 공개가 됐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 밑그림이 제시가 되면서 장이 많이 흔들렸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여파는 유럽 증시까지 이어졌는데 그리스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증시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손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얘기인지부터 좀 들어보죠. 예, 일단 어제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벤 버냉키 의장 의장의 거두 연수가 이제 잡혀 있었는데요. 일단은 중간에 취소됐는데 일단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단 출구 전략이 어떻게 가시화될지에 대한 그 초점이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출구 전략 가시화가 아무래도 시장에 굉장히 좀 큰 이슈로 많이 작용을 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또 특별하게 지표는 하나 정도 이제 발표됐는데요. 일단 12월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됐는데 일단 적자로 좀 나타나면서 예상밖으로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또 시장을 좀 한번 흔드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유럽발 재정 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그리스에 대한 구제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분분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리스에 대한 구제가 일단 좋은 쪽으로 좀 발표되면서 유럽 증시는 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장 후반에는 또 오히려 그런 그리스에 대한 구제가 전혀 지금 현재 계획에 없다라는 게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또 불확실성에 좀 많이 잡혀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좀 혼조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커지면서 또 실제적으로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두 설명서 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네. 시장 자체가 좀 만선도 좀 약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다시 또 만선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이제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데요. 아직은 좀 많이 이렇게 불안하게 가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저기 지표 한번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큰 폭의 낙폭 이후부터 지금 현재 120선을 좀 많이 아직도 이탈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21선이 일단 매니저들이 아무래도 정부 기관들이 가장 좀 신뢰하는 네. 그런 경제나 경기 지표로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 121선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좀 이번 주라든지 그럴 때 좀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낼 줄 알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이 아직도 좀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고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좀 이슈가 가장 같은 게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시장을 그렇죠. 가장 좀 많이 흔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는 급격하게 예전에 1700선까지 좀 회복을 했다가 지금 이제 10,000선까지 좀 많이 위협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 향후에 나타날 만한 게 일단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워낙 좋게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그 이상을 또 다시 이렇게 상회할 만한 지표 발표가 좀 없다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그 매물대를 좀 많이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향후에 나타날 만한 게 이슈가 일단은 호재보다는 아무래도 좀 악재에 좀 많이 잡혀 있는 듯합니다. 일단은 출구 전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원위치를 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몸살도 좀 다우지수가 좀 많이 앓을 것 같고요. 네. 또 특별하게 또 이제 어닝 시즌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향후에 전망 자체도 그렇게 이제 좋지 못하면서 좀 시장도 좀 많이 좀 불안한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타날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 기관
기관들에 대한 그 발표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재정 위기라든지 이렇게 유럽발 재정 위기 어떻게 좀 해결될지 그런 풀이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다우 지수라든지 모든 글로벌 지수가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구간에 좀 와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엔 뉴욕 증시의 몸살을 앓게 한 바이러스라면은 단연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 청사진이 서면을 통해서지만 제시가 됐는데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어두웠다라는 데 시장이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재할인율 인상 얘기도 나오고 혹은 또 초과 지준율 인상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일단 서면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일단은 벤 버냉키 의장도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일단 시장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뉴욕 시장도 어느 정도 많이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좀 이렇게 미루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리스라든지 유럽발 그 재정 위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안정감을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좀 이슈에 좀 많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자금을 좀 이렇게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회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구 전략을 좀 많이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일단 전제 조건을 많이 내걸었죠. 아직은 미국 경제 자체가 저금리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라는 일단 전제를 좀 많이 깔았는데요. 그 전제 이면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사용했던데 그 사용 방법이 이제 향후에 이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남에 따라서 향후에 경제 지표의 향방에 따라서 출구 전략을 좀 보다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겠다, 아니면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재할인율을 통해 가지고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좀 잡아갈 것이라고 일단 말을 했는데 일단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할인율 인상 자체가 출구 전략을 그렇게 급격하게 옥죄는 건 아니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 그게 좀 다르게 좀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재할인율이라고 그래버리면 이제 쉽게 말해서 FRB가 은행에 이제 자금을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출해 줄 때 나타나는 금리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0.25% 정도 지금 나타나는데요. 그걸 향후에 한 0.5% 정도까지 이제 상승시키겠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 통화 자체를 좀 많이 초과 자체를 좀 많이 축소시키겠다는 전략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그게 출구 전략이 하나 좀 많이 시사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초과 분담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던 게 은행들이 어느 정도 지급 준비율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자금 자체를 은행들이 FRB에 좀 더 많이 축적을 해라는 식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예치할 수 있는 그 예치금을 좀 많이 높일 수도 있다는 그 방안을 나타내면서 아무래도 금융권을 좀 많이 옥죄면서 가게나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그 통화량의 어느 정도 그 향방을 좀 많이 줄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발표했던 게 어제 출구 전략이 좀 많이 크게 시사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좀 반응은 좀 그게 크게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금리 정책 자체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금리 정책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일단 출구 전략을 좀 어느 정도 시사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향후에는 출구 전략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좀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일단 출구 전략을 좀 늦추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좀 많이 출구 전략을 좀 늦추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아직은 좀 많이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급하게 지금 현재 해결돼야 될 부분이 좀 출구 전략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되 아무래도 저금리 정책도 올 8월부터는 아무래도 좀 금리를 좀 인상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좀 이제 압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할인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로 통화 정책을 인상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많이 나갔던 그런 자금을 어느 정도 재정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금리를 좀 인상하는 방법을 좀 찾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일단 필라델피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 8월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금리 인상 시기. 예. 근데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런 금리 인상 시기는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계획이 없다라는 게 시장을 좀 이렇게 안도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많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에 돈 빌려줄 때 돈을 좀 비싸게 빌려주는 것, 혹은 또 은행들이 우리 그 중앙은행 쪽에 돈을 많이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많이 좀 맡겨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쪽의 금리 인상 방안이 지금 출구 전략 어떤 솔루션으로 후보들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출구 전략이 한 스텝 한 스텝 시행이 된다라는 것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은 미국
목적에서 약 한 8월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쪽에도 좋지 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뭐 재정 적자 우려가 각국에서 불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출구 전략이 이제는 정말 시행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의 지난해 12월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무역 수지가 발표가 하나 됐었는데요. 일단은 그 시장의 이제 전망치는 한 357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를 이제 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402억 달러 정도로 전월비 대비해서 좀 한 400억 달러로 좀 이렇게 증가를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 무역 적자 폭이 최근 들어 좀 이렇게 확대됐던 게 좀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좀 이슈로 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수출 같은 경우는 2008년 10월 이후부터 굉장히 수출도 최대치를 지금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지만 수입 폭이 워낙 이렇게 수입에 대한 증가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역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단은 연간 또 무역 적자 규모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6,959억 달러에서 한 3,807억 달러 정도로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대폭 감소를 했지만은 일단 월간으로 무역 적자 폭이 좀 확대됐던 모습이 최근에 그 경제 지표라든지 최근에 그 무역 수지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준비했던 그 미국 수출입에 대한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아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막대선이 일단은 수출인데요.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지만은 실선으로 보이는 이제 수입이 워낙 이제 큰 폭으로 좀 많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 폭이 좀 많이 확대됐던 모습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준비했던 이제 차트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무역 수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일단 미국의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전년비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전년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적자 폭이 대폭으로 감소를 했지만 최근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초반까지만 해도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좀 큰 폭격에 좀 감소를 나타내는데 또 최근 들어 다시 또 무역 적자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런 지금 추이를 나타내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무역 수지에 대한 그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가장 큰 또 이슈는 출구 전략도 있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2월 11일이죠.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EU 또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밤에 열리게 됩니다. 이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귀추가 쏠리는 가운데 뭐 독일에서는 그리스 지원을 한 해 만에 뭐 부정을 또 했다가 맞다 아니다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유럽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시켰던 부분인데요. 네네. 일단 장이 마감되고 나서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다는 식으로 또 발표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일단 그 독일이 일단 그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재정 채무 보증을 해주겠다. 그리고 채무 보증에 넘어서서 그리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이렇게 많이 확대하면서 네네. 그리스 좀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상승폭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부분 그 다른 은행주들도 좀 강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어제 또 장 마감했을 부분에서는 일단 오히려 그 독일의 그 DPA 그 독일 그 중앙통신이 발표하기를 유럽의 EU 측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별 국가들 모두 다 그리스에 대한 재정 지원 자체가 지금 현재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나타나면서 그래요?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좀 커졌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엇갈리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시장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유럽의 그 EU에서 특별 정상회담이 지금 현재 개최될 건데 그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유럽발 재정 위기를 어떻게 이제 꺼나갈 것인지 네. 그 와중에 가장 큰 폭으로 있는 게 그리스를 어떻게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 추가적인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일단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인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적으로 일단 뭐 독일부터 먼저 재정 지원을 나서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뭐 뒤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나타나면서 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EU의 그 특별 정상회담이 향후 어떤 그 모습을 좀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하나 좀 이슈가 될 만했던 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수출도 굉장히 좀 컸지만은 수입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커지면서 오히려 수출폭이 좀 많이 수출폭이 워낙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입에 대한 그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좀 좋은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국가들에서도 중국에 대한 그 위안화 절상 압력이 앞으로도 갈수록 좀 많이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이슈도 좀 하나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중국은 아무래도 아직도
긴축에 대한 방향을 계속 더 잡아가지 않을까. 네. 그런 모습 좀 많이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뉴욕도 또 모두 긴축 압박을 받는 가운데 또 이유는 재정 위기 때문에 지금 난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유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유로화 계속해서 약세가 있을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또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다고 이제 들었고 중간중간 뭐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짝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일단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 지원 기대가 일단 시장에 장 초반에 좀 나타나면서 조폭 상승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다 0.3에서 0.6%대 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좀 많이 이끌었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일단 미국의 출구 전략이 좀 약간 구체화되면서 장 후반에 좀 낙폭을 좀 많이 축소시켰는데요. 상승폭도 약간 좀 소폭 축소했고, 그리고 유럽 증시가 또 장을 마감하면서 오히려 독일 그 통신에서는 일단 그 그리스에 대한 재정 그 지원 자체가 지금 현재 없다는 식으로 일단 계획이 지금 없다는 식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밤 유럽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움직임이 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유럽도 유럽이고 저희 나라도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달러화가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밑그림이 났다라는 소식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말이죠. 상품 쪽 움직임도 궁금하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화가 출구 전략 시사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뭐 유로당 한 13,742달러. 네, 1달러 37센트 정도에서 끝났나 봐요. 달러 인덱스로 지금 잘못 제가 생각했습니다. 유로당 1.3742달러로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도 따라서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나타내는 게 좀 이례적으로 특징적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원유제, 미국 그 에너지청에서 일단 향후에 그 유가에 대한 수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에 따라서 유가가 좀 한 1% 정도 좀 상승을 나타내는 게 좀 특징이었는데요. 유가가 1% 정도 상승하면서 서브텍사스 중진류가 한 74.5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값 같은 경우는 90센트 하락하면서 온스당 1,076.3달러로 마감했던 게 어제 그 상품 시장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재밌게도 달러도 오르고 유가도 함께 동반 상승했던 또 그런 흐름이 있었군요. 자, 오늘 밤에 EU 정상회담이 있다는 건 들어봤고 뉴욕 쪽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전망치가 46만 7천 건 정도가 지금 나타나면서 이전치에 비해서 소폭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뉴욕 증시에도 발표될 기업 실적도 있는데요. 일단 메리어트가 실적을 발표되고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가 실적 발표되는데요.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전망치가 좀 소폭 좀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소폭 좀 상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뭐 두 회사 다 이렇게 다우지수를 크게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주간 고용 지표라든가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얘기가 뉴욕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 관련한 뉴스가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우가 만선이 깨질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우리 증시 어제 아주 조용했었죠. 오늘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가 궁금합니다. 전망 들어보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오늘 대내외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으면서 보합권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이 바로 그 D-Day잖아요. 변수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의 이제 은행 규제안이 2주 전에 나오면서 남유럽의 재정 위기와 함께 하루건너 증시에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 이제 유로존에서 특별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죠. 정상회담에서 이제 남유럽, 그리스 재정 위기 사태랑 그 이제 피그스라고 불리는 사태 진정 구체적 대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조기 수수책이 나오게 될 경우 한국 증시에서 2주 가까이 자금을 뺀 외국인의 스탠스가 어떻게 돌아서느냐가 좀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이제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더 이상의 경기 부양책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실업률이 더 악화되면서 그리고 또한 중국의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올 증시에서 이제 FTSE 선진 시장 지수 편입이 됐었는데 작년 올해 이제 MSCI 선진 시장 지수가 하반기에 편입 가능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재정 위기와 이런 국면들이 조금 조속히 마무리된다면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특별 정상회담이 중요한 외부적 변수라면 국내 증시 금일 옵션 만기일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좀 있는 날인데 올해 들어 두 번째 찾아온 옵션 만기일이죠. 그동안에 이제 유럽권 국가 부채 문제로 대규모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프로그램 물량의 지수 압박 계속 해왔는데 금일 조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증권가 외국인이 2천억 가량의 리버셜 포지션, 즉 주식 매도와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금일 포지션이 청산된다면 주식 매수로 대규모 장 막판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하락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풋옵션이 콜 옵션보다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더욱 장중에 심화된다면 종가 무렵에 대규모의 주식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퉁이 회의가 이제 오늘도 기획재정부 허경우 차관이 지난번 1월에 이어서 또 참여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쳤는데 실제는 나와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9시부터 진행하겠죠. 그래서 어제 밤새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밑그림 제시는 했지만 당장의 통화정책 변화는 아님을 시사했고 경기가 정말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금퉁이는 이제 금일 이제 금리 인상은 동결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이로 인해 조금은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도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금통위 변수는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옵션 만기 장 막판에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보이셨는데 이후 특별 정상회담은 오늘 밤에 열릴 예정이니까 일단 오늘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옵션 만기에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진다면 낙폭 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좀 들어가 보는 전략도 필요하겠네요. 예, 이제 어제는 시장이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지지부진한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다만 오늘 옵션 만기를 하루 기점으로 대형주를 단타 매매를 하셔도 조금은 전략적으로 유효할 것 같지만요. 이제 20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면서 금일 그리스 위기 밤사이 구체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증시가 이제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리고 금일 10시쯤에 중국의 생산자랑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은 중국의 긴축 정책이 더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밤사이 어제 미국 12월 무역 적자도 예상보다 상회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도 계속 좋지 않은 것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20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하신 뒤 매수 확대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일 옵션 만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베이시스가 어제도 백어데이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금일 장중에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돌아서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선물쇼 합성 포지션이 하방 포지션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산이 되느냐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전환되면서 분명히 매수가 주식으로 들어오느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시가 해발악재로 조정이 조금 일찍 찾아온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2분기부터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거의 1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오바마의 은행 규제안이 이제 좀 갑작스럽게 나왔고 그리고 중국발 긴축 정책 그리고 그리스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불확실성 이슈들이 해소되기 전에는 지금 지수의 상관관계가 높은 대형주보다는 투신과 기금
등 수급이 따르는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어 매매하는 전략은 좀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 스마트머니, 연기금 및 사모펀드가 사들이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최근 증시 조정 속에서도 연기금이 12일째 연속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추천드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더존비존이나 LED 관련주인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CD 업체, 제일모직 자회사인 에이스디스텍, 자동차 부품업체인 하신, 이런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익 성장성이 큰 중소형주 주목들을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곧 대형주보다는 장기적으로 증시 상승장에서 더 탄력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연기금이라든가 혹은 사모펀드가 좀 관심 갖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듯이 지난번에 저희가 더 좋은 비주얼은 차트까지 한번 봤잖아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 하나를 볼까요? 아니면 또 좀 새로운 종목을 하나 볼까요? 예, 금일 좀 엣지 종목 LG패션 가져왔는데요. 동사의 주가가 이제 지난 1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진행 중입니다. 그 12개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퍼가 10.5배에서 지금 현재 9배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동사의 주가가 사실 4분기 정도에 겨울 때 실적이 좋고 여름, 봄 때 이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대외적 변수로 이제 소비 심리 이한 등 그런 심리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진 것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이제 떨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의 브랜드, 마에스트로, 닥스, 헤지스, 나퓨마 등의 백화점 이점에 의한 매출이 큰 브랜드들이고 고소득층을 한 메이커 위주이기 때문에 백화점의 소비가 최근 양호한 지금 이 시점에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 신규 눈치으로 인해 남성 기성복 위주의 시장 마켓시어를 그 여성복 위주로 점차 늘려나가는 회사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기 1월 초에 32,000원 고점에서 200일 이평선, 거의 단기 내 큰 조정,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방어주 입장에서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역으로 지금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계속 이 조정 중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가를 26,000원 선에서 설정하셔가지고 60일 이평선 여기 닿는 단기 목표가 29,000원 선으로 하셔서 단기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저가는 240일 1년 이동 평균선이 만약에 깨진다면은 단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24,500원 선, 이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한 이익 개선과 매출 성장이 돋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셔서 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좋은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새해 첫 달부터 무너지게 됐습니다. 설마 했던 실업자 120만 명 시대가 10년 만에 현실이 됐고 실업률도 5%로 9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는데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1월 고용지표, 향후에는 좀 나아질 수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았던 금융 선진화를 위한 보고서에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는 논리로 이슈만 던지다 보니 방향성은 없고 마치 금융학 개론이나 금융 백서와 같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달부터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신형 소나타 중고 가격이 리콜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토요타 캠리 가격을 제쳤습니다. 신차를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예상되는 차량의 가치를 산정한 일명 잔존가치 평가에서 소나타가 동급 30개 차종 가운데 6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물론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그리스 위기가 유럽 전체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자 독일이 총대를 메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독일은 그리스의 대출 보증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국내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달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조가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채권단이 요청했던 노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인력 구조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워커 추진 과정에 있어 새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긴급 자금 집행은 당분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통계청이 고용지표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았어요.
실업자가 무려 120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형적인 경기 후행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 들어서 이 우리 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강조를 하고 나서면서 이제 이번 고용 지표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매우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월 기준입니다. 이 실업자가 121만 6천 명으로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1년 만에 실업자가 36만 명이나 늘어난 셈인데요. 이 지난 2000년 2월에 이제 121만 8천 명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도 2001년 3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준비해 놓은 도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이 전년 동월 대비로 1.4%포인트 오른 5%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3.2%로 뭐 3%대 초반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실업률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불과 3개월 만에 5%까지 치솟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크게 오르게 된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겨울이 되면은 아무리 이제 농업이라든지 또 임시일용직 또 이 건설업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희망근로와 공공인턴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뭐 당장 이제 올 2월부터 이제 예정이 돼 있지만 1월 달에는 이 공공근로가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한꺼번에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서 이번 달 이 실업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2월에 이제 재개되는 희망근로가 이제 지난해 규모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아마도 실업률 고공행진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월 실업률이 최악의 5%를 기록을 하고 실업자가 무려 121만 명까지 돼서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주 재밌게도 말이죠. 이렇게 악화된 실업 지표가 오히려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 정부 입장이 궁금하고 말이죠. 정말 정부 말처럼 앞으로 좀 고용 지표도 경기에 따라서 좋아지는지 여부까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어제 사실 이 기획재정부에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통상 1시 반에 하고요. 그로부터 한 3, 4시간 뒤면 이제 고용 지표 분석이라는 이제 간단한 자료를 배포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직접 이 기자실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악화된 고용 지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모습까지 보여졌습니다. 이 정부의 반응을 종합을 하면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좀 다소는 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또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닥 틀리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이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는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한꺼번에 실업자가 30만 명 이상 늘어난 이면에는 이 희망근로 같은 이 공공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여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실업자 지표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요인이 강하다. 2월이나 3월로 가면은 확연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이 당장 이달부터 이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건설 부분에 취업자가 늘어나면은 이 반짝 실업자 폭증 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 시선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우선 이 대표적인 공공근로 사업인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져 지난해 25만 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개로 감소를 했습니다. 과연 이 줄어든 15만 개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현재로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제 이번 달 대학교 졸업 시즌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졸 실업자들이 대거 쏟아지게 됩니다. 과연 이들을 소화할 만한 일자리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당분간 실업률이 5%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3% 후반에서 4% 초반대를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또 2월과 3월의 고용 지표에서 극적인 반전을 찾지 못할 경우 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스럽네요. 어쨌거나 고용 회복 과도기였으면 저도 바라겠는데 부디 실업 대란의 서막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금융당국이 금융 선진화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았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아 톱 10에 들만한 굵직굵직한 은행 두세 개 정도를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끊이지 않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가 된 내용이죠. 이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제 보고서입니다. 너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이제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써놓은 건 많은데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좀 방향성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이 큰 그림은 없고 마치 금융학 개론서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들이 현재 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지적받는 부분 바로 이 아시아의 금융 리더로 도약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말을 들으면 뭐 그럴듯하지만요. 2020년까지 아시아 10위권 은행 2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금융 리더 국가는 이 큰 금융사를 가진 곳이 아니라 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이 세계 투자가들의 신뢰를 얻는 국가라는 점에서 과연 이 10위권 은행 2개를 만드는 것만으로 아시아 금융 리더로 도약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또 뭐 세계 자산 시장의 점유율을 3% 이상 달성을 하겠다. 또 이 금융 경쟁력 10위권 내에 단계적으로 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놓았는데 네. 과연 어떠한 이 방법을 통해서 3% 이상을 달성할 것이고 또 이 금융 경쟁력 10위 내 단계적으로 진입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것으로 이 금융 경쟁력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이 아시아 금융 리더의 비전이라면 적어도 이 아시아 영내에서의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영내 경쟁국과는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로 이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현재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와 또 대형화 또 겸용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도 이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 대형화를 억제할 필요가 없고 또 해외은행을 적극적으로 M&A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써 있습니다만은 또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 외환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비롯해서 이 규제 강화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과 뒤가 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 상업은행의 투자은행화를 제한을 하고 또 전통적인 이자 수익 위주로 경영을 해야 된다는 논리 어떻게 보면은 볼커룰을 좀 우리나라가 따른 것이 아니냐라는 좀 입장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 금융당국 수장들이 따라 볼커룰을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 수장들의 말과 또 보고서의 말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좀 현재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번 이 금융 이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과정의 보고서 보고서 내용만은 좋지만 앞으로 좀 다듬어야 될 내용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일본 토요타에 이어서 어제 보니까 혼다까지 대규모 리콜을 좀 감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우리 현대 자동차가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를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형 소나타가 미국 시장에서 그 중고차 가격으로만 봤을 때 토요타 캠리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 현대자동차의 신형 소나타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이 토요타 캠리를 제치고 잔존가치 평가에서 동급 30개 차종 중 6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최대 이 중고차 평가 기관이 ALG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가한 내용인데요. 이 소나타 잔존 가치를 동급 평균보다 약 5.9% 높은 52.8%로 책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중고차 값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서 이 신차 판매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 차종 이제 토요타 캠리가 약 49.5%를 보여줬고요. 또 닛산의 알티마 같은 경우 51.1%, 포드사의 퓨전차가 약 44.4%를 보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현대차의 52.8%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이제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품질이나 성능 또 안전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음을 좀 의미를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달 출시와 함께 시작한 리스 프로그램도 이 잔존 가치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세를 몰아서 이 중고차 잔존 가치를 높이는 이 리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 이러한 방침도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체 소나타 판매의 25%에서 30%가량을 이 리스 분량을 높이겠다는 이 방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의 선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지니까 유럽 연합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독일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보증 형식으로 그리스를 돕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와 관련을 해서 이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로 이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이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EU 정상들이 이제 오늘 열리게 되는 거죠. 이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 그리스 지원책에 대한 성명서를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EU가 이렇게 회원국 지원에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권 출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지요 이 독일의 이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독일 의회에서 이 그리스 지원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 차원의 단결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측도 이 그리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만큼 오늘 이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내용에 좀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호그룹 구조조정 관련한 뉴스도 좀 다뤄볼 텐데요. 금호 타이어 노조가 구조조정을 수용을 못하겠다, 인력 감축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다시금 변수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호그룹 워크아웃에 있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이 금호 타이어 노조가 이 긴급 운영 자금의 전제 조건으로 이 채권단이 요청한 노조 동의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또 네. 인력 구조 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노조는 어제 이제 광주 공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측이 대규모 구조 조정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구조 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노조도 동의서를 쓸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조는 이제 이날 채권단에 조건 없는 긴급 운영 자금 지원 투입을 요구를 했지만은 아마도 설 전 자금 집행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조가 이렇게 동의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요 자금 지원이 당분간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이 채권단의 판단에 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워크아웃의 이 자금 집행 조건에 있어서 또 하나 좀 복병을 만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의서를 제출해야 자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래저래 금호 타이어 정상화에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에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됐다라는 것이 악재로 작용하며 다우지수가 장중에 만선을 이탈했지만 장 막판에는 만선을 회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소폭 떨어졌는데요. 다우가 0.2% 밀려 1038에 끝났습니다. 그리스 지원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점도 장에는 좀 부담이었는데 유럽 쪽에서는 또 독일이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장이 끝났기 때문에 유럽은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결전의 날이죠. 오늘 밤에 있을 EU 긴급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